이상한 날씨가 일상이 되었다. 이상과 일상이 같아져 버린 겁니다. 굉장히 혼돈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복구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내 기능,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거냐. 취약성과 회복 관점에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신 이호준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올 여름 정말 덥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덥고. 근데 이제 가을이 되면은 저도 이제 옷을 이제 가을 옷을 꺼냈는데 네. 금방 또 추워져요. 예. 도저히 예측이 안 되는데 저희가 이제 먼저 날씨와 관련해서 뉴스 영상을 좀 모아봤어요.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초겨울 추위가 물러난 서울. 하루 새 아침 기온은 5도나 높아졌고 낮 기온 역시 16도를 넘겼습니다. 가을을 만끽할 새도 없이 불쑥불쑥 찾아오는 추위에 벌써 올겨울 걱정이 큽니다. 내년 1월까지 겨울철 기온은 평년보다 대체로 높거나 비슷할 거란 게 기상청의 전망입니다. 다만 12월에는 적도 인근 동태평양의 저수온 현상인 라니냐의 영향으로 찬 공기가 유입돼 추울 수 있다고 기상청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라니냐가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선 우리나라 겨울 기온과 라니냐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중위도 상층의 제트기류나 시베리아 고기압보다 영향이 적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기후 자체가 크게 이렇게 상관성을 갖기가 힘들어요. 엘니뇨 인덱스만을 가지고 겨울철 기온을 예측하는 것은 상당한 큰 무리가 있다. 최근 매주 초마다 반짝 추위가 반복되는 가운데 다음 주 초에도 서울의 아침 기온이 3도까지 떨어지는 등 또다시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앞에 대형 화물차와 승용차가 엉켜 있습니다. 운송 탱크에는 화학 물질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탱크로리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도로공사 직원이 중앙 분리대를 빠르게 개방해 밀린 차량을 이동시키고 사고 부상자는 소방 헬기로 긴급 후송됩니다. 갑작스러운 폭설 속에 자동차 사고와 유해물질 유출 등의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입니다. 훈련이 이루어진 지역은 산악지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국내 최대 강설 지역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소방과 경찰 등 15개 기관이 참여해 동시다발적인 사고 상황에 대비한 상호 협력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50cm 정도 기습적인 폭설이 내려서 수백 대의 차량이 7시간 고립된 이런 대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좀 더 기관 간의 협조를 강화하고 도로당국은 전 지구적 이상기후로 겨울철 폭설 빈도가 잦아지면서 대형 사고 발생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안전운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눈이 올 때는 차량 미끄러짐은 물론 도로 살얼음 현상이 불특정하게 발생함을 고려하여 가급적 충분한 차량 간 거리를 유지할 것을.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은 이달 15일부터 시작하는 겨울철 한파 대설 대책 기간을 맞아 폭설 등 재난 대응 요령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노정입니다. 이게 보면은 지금 지구 온난화 영향 때문이긴 한데 날씨를 예측하는 게 종잡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올 겨울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앞에서 잠깐 나왔지만 올겨울 전망치를 보게 되면은 평년하고 다르지 않다. 약간 높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최악의 한파는 안 온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변동성이 높아집니다. 변동성이요. 예. 지금 이제 많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어떻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 1.5도 상승되는 기록이 넘어갔어요. 2015년 파리협약에서 1.5도 이상 올라가는 부분까지는 우리가 허용하지 말자. 왜냐하면 2도가 넘어가게 되면 아예 감당을 못하는 정도까지 그렇죠. 그런 어떤 변동성이 심해지거든요. 예. 그런데 작년에 올해 안에 1.5도가 넘어갔다는 얘기는 그 변동폭이 이제 아주 공식적으로 딱 일상화된다는 얘기거든요. 일상화된다. 예. 한국의 겨울철 기온은 4만 4온이지 않습니까? 예, 보통 그렇게 예. 얘기하죠. 그게 일상인데 그 변동폭이 허용 한도 내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데서 왔다 갔다 하던 부분들이 너무 더 추워졌다가 갑자기 너무 더워지는 그 폭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 변동성이 또
사만사원처럼 주기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도대체 예측이 안 되는 부분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상한 날씨가 일상이 되었다. 이게 지금 딱 정답입니다. 보통 이제 유노멀이라고 하지 예. 않습니까? 또 이제 말씀 나누겠지만은 예. 너무 이거 마음에 들었어요. 이상한 날씨가 일상이 되었다. 이상한 날씨가 일상이 되었다. 예. 딱 그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면요. 네. 올 세계 해수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해수면 온도가 굉장히 이제 높아요.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겨울철에도 이제 영향을 줄 것 같다. 네. 어떤 영향이 나오는 거죠? 아주 복잡한 지구의 물리 이제 나오거든요. 나오는 부분이 일단 해수면 온도가 높아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증기양 위로 올라가는 양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기 중으로 네. 일반적으로 얘기할 적에 기온이나 아니면 해수면 온도가 1도 상승하면은 네. 수증기 열 에너지하고 수증기 활동할 수 있는 양이 7% 증가한다고 그래요. 그러겠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 우리나라 올해도 지금 굉장히 해수면 온도 높았다고 하는데 서해안, 동해안 아직까지도 지금 온도가 기온도 그렇고 해수면 온도도 높아져 있거든요. 맞아요. 여기에 겨울철이 되면은 이제 북서 계절풍에 따라 가지고 시베리아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네. 이 찬 공기가 내려오면은 두 공기가 만나면서 교란이 일어나요. 그럼 구름이 어마어마하게 형성이 됩니다. 그 구름이 폭설이 돼 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전 지구적인 이상 기후로 인해서 겨울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에 폭설 네. 빈도가 이제 잦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폭설 빈도도 잦아질 뿐더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변동성이 심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구름이 형성이 됐는데 그때 날씨 기온이 따뜻하다. 그러면 겨울에 폭우도 가능한 거죠. 혹은 예. 어. 겨울철엔 폭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예. 이제 눈이 내리거나 그러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가능한 얘기가 되는 부분들이고 예. 이미 큰 대륙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는 텍사스에서 한번 한파가 있었죠. 예. 올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은 뉴올리언스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 아열대 지역이거든요. 그러네요. 겨울에 거기 20cm 눈이 온 거예요. 올해 1월에. 예. 그것도 지금 이제 영향이 어떻게 되냐면은 지구가 따뜻해지다 보니까 북극이 찬 공기가 있는 부분들이 이게 온도가 식는 겁니다. 따뜻해지는 거죠. 예. 근데 일반적으로 북극이 차고 적도는 뜨거울 그 사이 중위도 지역에서 제트기류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흐름. 근데 위에 북쪽이 지금 따뜻해지다 보니까 그게 약해지는 거예요. 제트기류의 역할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공기, 찬 공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뚫려버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텍사스나 뉴올리언즈 지금 그런 한파가 오는 거거든요. 한국도 예외가 아니죠. 어딘가 일부 그 제트기류가 뚫리는 쪽에서 겨울에 굉장히 찬 한파가 온다. 이게 이제 변동성의 하나의 원인이 또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럼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날씨가 되다 보면은 네. 아까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유노멀이라고 하지 네. 않습니까? 새로운 뭐라고 할까요? 이제 정상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이제 해석할 때 편하게는 새로운 정상 아니면 새로운 정상. 새로운 노멀이니까 기준도 되지 않습니까? 전에는 이게 노멀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예. 노멀이 됐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상한 날씨가 일상이 되었다. 이상과 일상이 같아져 버린 겁니다. 예. 그걸 저는 그대로 표현을 하는데 사실 뉴노멀 오늘 주제기도 하지만 좀 어려운 단어예요. 경제 용어입니다. 한동안 2008년쯤에 갖고 세계 경제 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고성장하던 이런 경제 시스템이 더 이상은 고성장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돌아갈 수 없다. 저성장에 머무를 거다. 옛날로 못 돌아간다. 네. 이제 그걸 뉴노멀이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기상기후 쪽으로 온 거죠. 음. 예전에 일상으로 사만사운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예전의 일상 다시 그쪽으로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극한치고 굉장히 겨울에 더워졌다가 다시 또 너무나도 추워지는 그런 일들을 반복을 할 거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뉴노멀 얘기를 쓰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저는 사례를 그렇게 많이 들어요. 여름철에 우리 이제 호우 많이 경험했었고 올해도 피해 많았지 않습니까? 집중호우 예. 심했죠. 피해도 컸고요. 여러분들이 뉴스상에서 시간당 100mm의 비가 왔습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 저희 공부할 때는 그거는 가상치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확률로 보면 약 50년에서 80년 한 번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도심의 하수도를 설계를 할 때 10에서 30년 정도의 설계를 해요. 그런데 지금 50에서 80년이라는 거는 굉장히 넘어서는 얘기잖아요. 완전 맞아요. 이상한 일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아시는 것처럼 하루에 비 오고 나면은 시간당 100mm 왔다는 곳이 전국에 여기저기 한꺼번에 터지는 거예요. 그게 일상이 돼버린 거죠. 심지어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비상 대응하는 기준을 네. 시간당 100mm 나가선 110mm까지 좀 정하고 있습니다. 어. 그건 새로운 기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기준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날씨가 일상이 돼서 이상한 기준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 예.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궁금한 게 이런 거거든요. 네.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이거죠. 원인이 예. 자연적인 현상입니까? 아니면 어떤 인간에 의해서 이게 기후가 파괴되면서 뭐 이렇게 된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도 명확한 거는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걸 모든 분들이 주장을 하는데 또 아닌 분들도 많이 계세요. 지금 미국의 정책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기후변화라는 건 거짓말이다. 지금 대통령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하는 건데. 빌 게이츠도 보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기후변화 문제 있다 네. 하다가 최근에 180도 돌아섰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기후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현대 일어나는 일이 단순한 자연현상이나 주기적인 변동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거 갖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면 태양이 주는 복사열 있지 않습니까? 네. 태양 에너지하고 기껏 지구가 발산하는 열이래봐야 지열 쪽이거든요. 화산 폭발. 이런 정도로 인해 갖고 이런 정도의 기후변화가 기온,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일이 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게 첫 번째인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증가 속도를 보게 되면은요. 네. 지난 특히 200년간 산업혁명이 있는 이후잖아요. 어. 200년간 지금 이 기온이 상승하는 속도를 보면은 네. 자연적인 현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 분명히 무언가가 들어갔다. 뭘 했느냐?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한 거죠.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게 되면은 대기층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게 되면은 태양 복사열이 내려와서 네. 지면에 반사돼서 다시 튀어나가야 되는데 그냥 온실처럼 딱 갇혀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온실 그걸 보면 효과니 온실 효과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원인으로밖에 지금 이런 기온 상승이 설명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뭐 지난 50년간 관측된 거 지금 딱 그래프를 딱 봤을 적에 자연현상 갖고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 이건 원인은 하나밖에 없다. 이산화탄소의 증가다. 이산화탄소. 그래서 이제 우리도 뭐 2035년까지 뭐 이산화탄소 그렇습니다. 배출량을 뭐 어느 정도까지 줄이겠다. 예. 지금보다 얼마나 줄이겠다. 이런 거를 목표를 목표치를 잡고 내고 있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심지어는 탄소 배출에 대한 거래도 합니다. 나라별로 우리는 탄소 배출 허가되는 양이 이만큼이니까 그만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나라 덜 초과하는 경우 사다가 돈을 내고 사오는 거죠. 그리고 네. 권리를 사오는 겁니다. 이런 일까지도 앞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재난안전119 아니에요. 네. 재난 얘기를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재난이 이제 점점 복잡해지고 있어요. 예. 양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복잡해진다는 말씀이 양상이 복잡해진다는 말씀이 정답입니다. 왜 복잡해지는 거냐? 옛날에는 단순하게 한번 비 오고 나면 거기서 그냥 끝났거든요. 네. 끝난 부분들이 지금 변화가 생겼다 그러면 기후변화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사회가 바뀌었습니다. 사회가요. 도심이 복잡해지고 밀도가 많아지고 조밀해지고 사람이 도시화가 많아지는 거죠. 됐죠. 고층 예. 빌딩 들어서.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 사이에 우리가 지금 많이 얘기하는 게 연결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초연결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옛날에는 한 군데 비가 쏟아져 가지고 피해가 있는 부분들 거기서 끝났는데 그렇죠. 요게 그 초연결된 망을 타고 같이 전파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다른 걸 또 건드리는 거죠. 도미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 넘어지는 게 옆에 또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복합재난이라고 얘기를 해요. 복합재난도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확률은 떨어지지만 예를 들어서 태풍과 지진이 같이 온다. 확률상으로는 거의 0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기상현상이 굉장히 많은 일들이거든요.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지진이 와서 지진이요. 예, 지진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어떤 석유 탱크 저장소를 건드렸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화재나 폭발이 폭발하고 뭐 일어나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예, 연쇄되는 구조입니다. 하나가 유발됨으로써 다른 걸 건드리는 부분들. 이런 영향이 또 화재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 산업단지가 전체가 마비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또 경제 위기가 발생을 하죠. 로컬 경제 위기가 바깥으로 연결되면 글로벌 경제 위기 건드리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게 전체적으로 쭉 캐스케이딩이 돼가지고 도미노처럼 연결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많아질 텐데 그런 복합재난 양상이 점점 많아질 거다. 앞으로 보는 게 그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지진이 나갔고 땅이 흔들리다 보니까 뭐 대형 이제 뭐 네. 유류 저장소 같은 경우도 이제 피해를 입어서 불이 날 수도 있고 네. 그건 이해가 되는데 기후 위기 때문에 네. 지진과 지진이 더 발생을
할 수 있다. 기후 위기와 지진과의 연관성도 있나요? 기후 위기하고 지진 그동안은 저희가 연관성이 없다라고 대부분 일반적인 경우는 얘기합니다. 근데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면은요. 북극이 지금 굉장히 따뜻해지고 있다. 남극이 따뜻해지고 있다. 네. 얼음이 녹습니다. 그러네요. 얼음은 지표면 위에 딱 얹어져 있는 한 무게거든요. 그러네요. 이 무게 하중이 없어지면 이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융기가 일어나겠죠. 그런 융기 움직임에 의해 가지고 지진이 유발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해수면 온도가 그러니까 해수면이 점점 높아지지 않습니까? 높아지면 지면에 있는 지하수의 높이가 또 다 바뀌어요. 그럼 지하수의 압력이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또 지각의 응력을 변화시키죠. 연관이 있네요. 그렇게 연관이 말씀 없는 게 들어보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고 다만 최근 50년 한도에 이런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다 보면 이게 누적된 부분들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국내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겨울에 이제 한파가 오지 않습니까? 네. 이게 한파하고 지진과도 연관이 있다. 예. 진짜 그런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태풍과 지진 말씀드렸는데요. 그걸 다시 말씀드리면 지진과 한파가 같이 오는 겁니다. 지진과 한파가 같이 예. 온다. 실제 있었던 일이 2014년 튀르키예하고 시리아 지진이 있었어요. 그때 겨울에 그건 혹한이었었거든요. 그때 지진 발생합니다. 일단 건물들이 다 무너져 갖고 수백만 명 이재민이 발생을 했는데 이재민들이 들어갈 따뜻한 공간이 없는 거예요. 예. 바로 그냥 동사하고 거기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 다치셨죠. 예. 아무래도 이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은 사회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이게 움직임이 늦어지잖아요. 그러네요. 대응도 늦어집니다. 음. 지진 피해 대응이 늦어지게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피해가 가중된다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복합되어 있는 굉장히 그동안 우리 겪었지는 않았지만 복합되어 있는 그런 하나의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한파 얘기하시지만 한국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던 부분들. 우리나라에서요? 태풍 때 코로나가 겹친 겁니다. 예전에 있었죠. 예. 그것도 사실 복합재난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전염병이 왔을 때 태풍이 온다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뭐 하나 잡기도 지금 힘든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2중, 3중으로 계속 겹치고 도미노가 일어나고 거기다 경제까지 겹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이 버틸 수 없는 한파라든가 폭염이라든가 이런 게 같이 겹쳤을 적에 인명피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유념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나라에 발생했던 인위적인 지진이라고 할까요? 네. 이 사례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이거 아픈 기억이거든요. 17년에 포항 지진이 있었어요. 규모 5.4입니다. 기억나요. 네네. 그런데 그에 대해서 대부분 학자분들이 동일본 지진이 터지고 나서 지금 아시아 전체가 굉장히 많이 흔들려하고 응력 배치가 다시 됐지 않습니까? 네, 그에 대한 긴장 때문에 포항 경주 지진이 있었다. 이런 이슈가 많이 있었는데 네. 마침 지금 이쪽 포항 같은 경우는 거기 지열발전소가 있었어요. 사실은 최근에 아마 그게 지금도 재판 중에 있는 부분이라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지열발전 중에서 고압으로 들어가는 주입정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그래픽으로 나오는 것처럼 네. 말씀하신 게 지금 포항 지열발전소하고 네네. 불과 1km. 1.1km, 한 1km밖에 안 되네요. 네. 근데 거기에서 주입정에서 압력을 굉장히 고압으로 물을 입력을 하다 보니 거기에 압력을 더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이 재판 들어가 있고 네. 소송이 있고 지금 많이 이제 이슈가 아직 돼 뭐 있는데 정확한 원인의 결론은 아직은 나온 건 아니에요. 원인으로서는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나왔지만은 그 뒤에 네. 이제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복잡하게 엮이게 되는 거죠. 이것도 어찌 보면 사회재난인 겁니다. 자연현상이 인위적인 부분들과 겹쳐져 가지고 사회현상으로 또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럴 수도 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분명히 물리나 자연재해는 그냥 물리에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피해로만 가는 게 아니고 사회경제적인 부분까지 연장이 될 수 있다. 이런 쪽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 복합재난을 보는 시각이 무척 넓어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EEW인가요? 네. 이게 보니까 뭐 조기 경보 시스템이라고 예. 이제 얘기를 많이 하던데 네. 지진 분야에서 특히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조기 경보라는 거는 어떤 위험, 나한테 피해 아니면 피해를 닥칠 시점이나 아니면 위험한 상황이 오기 전에 나한테 경보를 줘서 내가 사전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네. 그런 시스템입니다. EEW라고 하는 거는 Earthquake Early Warning이에요. 지진 조기 early. 경보. 네. 예. 실제적으로 근데 지진을 조기 경보한다?
지진이라는 걸 사전 예측 못한다는데 무슨 얘기야? 의문이 되시잖아요. 질문이 나오는데 단 몇 초간은 빨리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금 어려운 얘기들이 있지만은 지진 파동 안에는요. 네. 파동 2개 종류가 있습니다. P파라는 게 있고 S파라는 게 있어요. 네. 아마 중학교 때 많이 물상 시간에 많이 드셨을 것 뭐 같은데요. 이렇게 짧게 가는 네, 거하고 네, 네. 또 길게 가는 네. 거하고. 예. 이 P파라는 거는 진동은 있지만 사람이 못 느껴요. 피해를 안 줍니다. 그리고 속도가 빨라요. 그렇지만 S파는 뒤에 반의 속도, P파가 7km, 시속 7km로 초속 7km로 온다 그러면은 네. S파는 약 3.5km 천천히 날아옵니다. 아. 대신에 진동이 아래 위로 회전하면서 굉장히 커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개가 비례되어 있습니다. P파의 크기에 따라서 S파가 커지는 겁니다. 연관이 되는군요. 네. 그래서 P파를 먼저 감지합니다. 어. 그리고 나고 뒤에 올 수 있는 S파가 얼마나 될 거다라는 걸 사전에 경보를 발령하는 거죠. 그 시간이 네. 한국 기상청 같은 경우에는 약 지진 발생 후에서 7초에서 10초. 아, 그래요? 예. 그 사이에 S파가 간 곳에는 경보가 못 가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뭐 7초에서 10초니까는 먼저 받는 거잖아요, 경보를. 사전에 조치가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지금 경주에서 포항에서 지진 발생했는데 여기 대전입니다. 네. S파가 지진 최대 진도 예를 들어서 뭐 6이나 5로 올 수 있습니다라는 걸 경보 발령해 주면 내가 사전에 먼저 피하게 되겠죠. 네. 그럼 피해는 당연히 줄어들 거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아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조기경보 시스템이 중요하다. 이런 네. 말씀이에요. 그러면 기후 위기에 따른 경제적인 우리 이제 피해 얘기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건 어떻습니까? 이게 얘기가 점점 넓어져 갖고 어려운 부분까지 가는데 아까 제가 복합재난 얘기 드리면서 기후위기, 자연재해가 경제, 사회경제까지 어떻게 간다라는 네. 언급은 잠깐 드렸거든요. 그렇죠. 실제 이게 인류가 사느냐 마느냐는 딱 그 중간에 서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요. 실제적으로 이 자연재해를 다루는 경제 분야 산업이 있습니다. 뭘까요? 보험 산업이 있습니다. 보험. 아, 보험. 그렇죠. 세계 어디에서 대지진이 터질지, 일본에서 대지진이 지금 날지, 아니면 캘리포니아에서 날지, 어디서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진 터지고 나게 되면 일단 경제 손실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뭐 국가 기관망도 파괴될 거고, 그렇죠. 산업도 파괴되고, 도로 같은 것도 다 파괴되고. 실시간으로 피해가 직접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게 복구되는 시간 동안 모든 게 멈춤이거든요. 맞아요. 그동안 생산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누적되어 있는 그 경제 손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보험사나 재보험사가 아주 눈여겨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과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단일 재난에 끝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복합 재난이 되고 이게 대형화되다 보니까 그 피해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미국이나 일본뿐만의 얘기가 아니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한국 같은 경우에 그때가 20년이죠. 태풍 피해액이 약 1조 5천억 원 됐었거든요. 그래요? 예, 한국에. 1조 5천. 예. 그런데 23년 7월 집중호우가 있었어요. 올해도 있었지만 7월에 집중호우 있었거든요. 그때 피해 금액 4조 4천억입니다. 4조 4천억이면은 어느 한 곳에 피해가 왔다. 지방 정부가 감당할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정부에서도 국가 재난 지역 선포하고 그렇습니다.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재난 지역을 선포한다는 건 뭐냐면 일단 공공 기능을 국가가 거기다가 자금을 투입해 갖고 좀 복구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민간 쪽은 지원할 법이 없거든요. 맞아요. 그 민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난 지역 선포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해가 터진다 하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이 다 재해 지역이 선포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건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만큼 재정이 조 단위로 펑크가 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그런데 아직까지 최근에 우리나라에 큰 태풍이 안 왔어요. 제 기억에도 최근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언제 올지 모르는 겁니다. 어, 이 슈퍼 태풍이라고 하는 게 일본은 뭐 수도 없이 지금 때리고 있고 타이완도 그렇고 맞아요. 베트남도 그렇고 지금 중국 막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한국만 그 골목에서 지금 계속 비껴나고 있거든요. 굉장히 감사하고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그게 안전한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뭐. 내년이라도 당장 지금 이 상황에서 기온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어떤 또 태풍이 우리나라를 직접 상륙할지 모르는데 그동안 겪어보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크기의 태풍이 상륙할 수 있다. 그때 발생하는 피해가 과연 예전처럼 4조에 그칠 거냐. 이건 또 모르는 일입니다. 이거 예측하는 일도 쉽지 않은 일이죠. 굉장히 지금 이상이 일상이 되면서 정말 이상한 걸 어떻게 받아야 될지 굉장히 혼돈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피해를 보면은
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역의 지진이라든지 태풍 피해가 어느 특정 지역에서 난다면은 네. 그 지역과 다른 지역, 피해를 안 본 지역과의 뭐라고 할까요? 지역 불균형이라고 불균형. 할까요? 네. 그것도 이제 심화될 수가 있지 않을까요? 사실은 이 역시도 굉장히 긴 텀에서의 어찌 보면 복합 재난인데 한 지역의 같은 유형의 피해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지역 불균형이 그렇죠. 기후변화에 따른 또 하나의 이상현상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복합 재난이죠. 예를 들어서 하천이나 뭐 저지대 같은 경우에는 네. 침수만 계속될 거고요. 또 산악 지역에는 산사태만 계속될 거고 네. 농촌 지역에서는 농작물, 어촌 지역에서는 또 수산물 피해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맞아요. 한 해에 계속 같은 기간 내에. 그러다 보면 그게 누적이 어딘가 한 대 타박상을 입고 나서 거기 또 때리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가중되는 체감하는 피해 크기는 그냥 덧셈이 아니고요. 계속 제곱해서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겠죠.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 네. 났을 때 제가 일본에서 이제 특파원이었는데 현장을 많이 가봤어요. 네. 근데 거기도 보면은 어떤 쓰나미라고 하죠. 네. 지진 해일, 네네. 해일 지진 이게 이제 지진 해일이 와서 피해를 준 것도 있지만은 사실 원자력 발전소의 맞습니다. 그 문제가 더 크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복합 재난. 복합재난이죠. 연쇄적인 복합재난. 쓰나미가 와서 노심육해를 일으켜가지고 방사능 유출이 되는. 예. 자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보통 지진이라든지 기후 위기에 따른 피해를 하는데 이제 복구 이런 얘기를 많이 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복구라는 개념보다는 뭔가 또 새로운 개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예전에 예방 중심의 재해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를 많이 했을 때 복구보다는 예방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예. 근데 제가 드리는 결론은 이 복구의 중요성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아 그래요. 앞으로 예방으로 간다는 얘기는 우리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적응이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하나는 또 하나 완화라는 게 있거든요. 완화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돼요. 당장 못 줄이지 않습니까? 기간을 굉장히 두고 오랫동안 해야 되는 일이 그 완화고요. 그렇죠. 적응은 뭐냐면 이미 이산화탄소가 많아져가지고 이상기후가 생겨서 악기상이 지금 재해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필요한 예방 대책이 뭐냐? 적응인데 편하게 얘기하면 살아남기입니다. 서바이벌입니다. 아 예전처럼 피해를 0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피해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맞으면 다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내가 갖고 있는 뇌와 심장을 보호하자. 그래야 계속 지속적인 삶을 살게 되니까. 그렇죠.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그 일본에서 지진 후에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라는 게 같은 얘기거든요. 연속화하자라는. 이런 부분에서 예방 쪽에서는 반드시 고려할 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라는 거를 조금 더 구체화하게 되면은요. 외력이 얼마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예방을 한다가 아니고 이 외력이 나한테 왔을 적에 내가 어디가 취약한가. 그 외력이 내가 갖고 있는 심장과 뇌를 건드리느냐. 그 취약성을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네요. 그렇죠. 치명적인 피해를 줄이는 거죠. 최소화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명적인 피해를 줄여서 그 이후에도 내가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종류의 예방이 필요하고요. 복구의 중요성에도 강조된다는 건 뭐냐면은 중단이 돼가지고 생산이 안 된다 그러면 피해로 바로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 산업 보면은 네. 정밀전자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잠깐만 쓰면 스탑이 딱 됐다 그러면은 경제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그렇죠. 예. 네. 이럴 때 중요한 게 뭐냐? 그 기간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완전 복구하려고 그러면 시간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임시 방편으로 그런 영문으로는 이제 영어로는 리던던시 여유의 자원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런 대책으로 복구가 전환돼야 된다. 세상이 이상이 일상이 된 만큼 대책도 이상한 쪽으로 일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똑같은 걸 생산 라인이 두 개 하나 있는데 똑같은 걸 또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게 해야 돼?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필요한 일상이 돼버린 세상이 된 겁니다. 이게 최근에 보면 우리가 이제 과학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AI 네. 혁명의 시대라고도 네네. 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 기술을 이용해서 재난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재난을 예측하는 방법을 만들어야죠. 이제부터.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AI라는 엄청난 강력한 툴이 있으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초강력 태풍이 옵니다. 이 도심이 받는 피해를 예측을 해야 돼요. 도심이 받는 피해, 이 도시는 아까 말씀드린 초연결돼 있습니다. 어디 한 군데만 건드리면 그게 도미노처럼 쫙 연결돼서 막 전달돼요. 네.
이런 부분들을 사람 머리로 상상을 한다? 아마 그 시나리오 수가 천문학적인 숫자일 겁니다. 도시 내에 서울시에 뭐 1,000만 명 이상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각자에게 그런 일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일어날 건가 사람이 생각을 못하는 거거든요. 어. 이 빠른 계산을 AI는 수초 내에 가능해요. 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AI가 그렇게 계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런 사례에 대한 학습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특이한 데이터죠. 네. 그런 특이한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한계라 AI가 발달을 해도 진보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소설은 쓰겠지만 그게 신뢰성을 갖고 있느냐,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갖고 있느냐라는 걸 검증을 못하는 부분들이죠. 여기에서 이제 하나, 저도 지금 그쪽 연구를 하고 있지만 제안하는 부분들이 지금 당장은 사람과 AI가 같이 서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동안에 사람이 갖고 있는 재난 관리에 대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네. 이 경험을 바탕으로 AI를 유도하는 거죠. 가이드하는 겁니다. 가이드하면 얘는 계산이 되게 빠르지 않습니까? 네. 사람이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을 얘는 또 해내는 겁니다. 그걸 받아서 저희가 인간이 또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고받고 하는 그런 교차 검증. 이걸 통해 가지고 AI는 대시보드에다 데이터를 굉장히 정보를 많이 주고 네. 사람은 의사결정을 해갖고 다시 물어보면 그에 대한 확률이 얼마나 됩니다. 불확실성은 얼마나 됩니다. 마치 영화에 나오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아이언맨 보면은 자비스라는 AI하고 그렇죠, 대화를 하는 그렇죠. 이런 형태로의 재난관리가 앞으로 정착이 될 거다. 네. 머지않아. 그게 머지않아라는 얘기가 뭐 몇 년 뒤가 아니고요. 당장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만큼 지금 왔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주고받고 하는 전략, 재난관리의 전략, 정책 이런 부분들이 빨리 서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네. 예측도 지금 쉽지는 않을 거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재난이 언제 나오는지 뭐 이걸 알 수가 없다 보니까 대비하기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 대비 훈련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지금 재해대책이라는 부분들, 특히 한국에서 재해대책이라는 부분들이 갖고 있는 단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주 안 일어납니다. 일어나긴 하지만 금방 잊어버려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정책을 만들든 아니면 어떤 예경보 시스템을 만들어 갖고 경보를 내든 그 뒤가 문제거든요. 네. 그 뒤는 누가 안 해줍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아,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가 옵니다. 내 주변 아니면 나한테 우리 가족에는 그에 대해서 어떤 취약성이 있는지를 보고서 그에 대한 대책을 스스로 만드셔야 돼요. 이런 세대가 이제 왔습니다. 드디어 서바이벌하기 위해서. 네. 이재민들 보게 되면은 상상도 못한 일을 겪고 나가지고 다음날 너무 허탈해 하시잖아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아까 제가 AI가 그걸 대신해 준다고 했지만 당장은 지금 나 자신에 대해서 그걸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고 결정이 났다 그러면 바로 실행을 해보는 겁니다. 그게 훈련 연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제 재난이 발생한 이후에 복구도 중요하지만 회복, 그렇습니다. 복구, 회복. 네. 요 개념이 이제 또 중요한 것 같아요. 회복이 가장 중요할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은 멈춤 자체가 그거 자체가 재난으로 나오는 거니까요. 예. 마비됐다 그러면은 당장 제가 일을 못하면은 저희 가정 수입이 없어지는 거니까요. 맞아요. 빨리 출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빨리 내 기능을 회복을 할 거냐. 그 관점에서 재해대책이 복구의 이 회복이라는 관점이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된다. 그 말씀을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듣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네. 기후 재난, 기후 위기, 네. 이거 뉴노멀 시대에서 우리가 꼭 시청자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게 있다면은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말씀드린 내용 정리되는 부분들인데요. 예방이 중요하다는 데 있어 갖고 내가 어디에 취약한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환경 내에서 어디가 취약한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 그 일 닥쳤을 적에 나한테 사고가 일어나든 어떤 재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복구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내 기능,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거냐. 취약성과 회복 관점에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